자, 그러면 이제 GS 2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쵸?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뒤에 뵈니까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 그쵸? 제가 GS 0기 때, 1기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시기가 좀 더 힘들지 않나. 이제 느끼시겠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무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험일까지 며칠 남은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까지 그렇죠. 142일 남았죠. 그렇죠. 142일. 그래서 142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142일만. 근데 이 142일이 사실은 여러분 길게 느낄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짧아요. 굉장히 금방 갑니다. 저희 GS 연기 때 시작해가지고 벌써 2기로 왔잖아요. 그쵸? 시간 참 금방 가죠. 이 GS 2기, 3기, 앞으로 GS 2기, 강의객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8주, 그 다음에 3기는 6주. 저하고 이제 오늘 빼고는 이제 13번 만나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금방 가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모의고사 일단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시험 봤는데 아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25점짜리를 이제 15점, 10점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새롭게 또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이제 GS2기 개강을 하니까 앞으로 GS2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간단하게 OT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객수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자, 강의 객수 보시면은 오늘 교재는 2기 때 교재는 GS 1기 때도 이제 수강하신 분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윤리노동법하고 이제 법전입니다. 그래서 판례 정리는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GS 2기 때는 판례 정리를 볼 시간이 없고 이 판례 정리를 GS 1기 때 주 메인 교재로 봤기 때문에 2기 때는 이제 윤노동법, 그다음에 3기 때도 그렇고 이것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권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5월 30까지인데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6월 초까지죠. 5월 30일 아니라 6월 초까지죠. 6월 6일까지. 제 거하고 프린트가 조금 다른데, 잠시만요. 예. 총 8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23일 날은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시험일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다 전체가 다 휴강이라서 이때는 그러니까 1차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휴강이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늘 동일합니다. 1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시작을 하고요. 질문은 이제 이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기에 사실은 쓸데없는 메일, 소위 제가 이제 쓸데없는 메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험과 관련 없거나 아니면 교재에서 이거 왜 안 넣으셨어요? 이런 지금 메일을 보낼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 메일을 보내시면은 어차피 제가 이 질문의 원칙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만약 안 가시면은 내가 여기 해당하는 질문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쟁점으로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과거의 경험칙상.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까 전 질문도 기준이 있듯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부분만 항상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2차 시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쟁점이 되는데 왜 쟁점이 만약 예를 들어 해설집에 왜 이게 답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법학이라는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채점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끝나고 배부해드리는 그 해설지 이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채점 기준에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 만약 해당 내용에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판례 문구가 조금 수정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는 질문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쟁점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준에서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이제 쟁점과 관련해서는 해설집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이 들어가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논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 채점 못 해요.
실제 시험에서도 다 원칙을 가지고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되지 않아요? 저것도 되지 않아요? 물론 이의 신청은 맞긴 하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채점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쟁점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받지 않고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원칙을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해설 관련해서는 해설 아니라 이제 답안지 채점, 즉 첨삭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여기 강의 계획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 맛보기 시험이라서 채점을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채점을 합니다. 근데 채점을 할 때 시험이 끝나고 제출한 답안지만 채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8주차 돼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지난달 거 뭐 채점해달라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중구난방으로 요구사항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은 여기 나와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맞추지 않고 본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는 거고 다수의 뜻에 따라서 다수하고 약속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이외에 뭐 메일로 제 개인 위에 있는 메일로 보내신다거나 이렇게 보내셔도 제가 답변 드리지 않고 채점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제출한 답안지만 제가 채점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 등에 밑에 나와 있죠. 제가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강의 목표나 강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의 목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진도에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답안 작성을 할 거고요. 오늘은 뭐 강의 계획 보시면 알겠지만 1주차 시험은 맛보기 시험이라서 채점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차별 이제 강의 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이고요. 그 다음에 OT 보고, O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50점 시험 봤죠. 그래서 오늘 15점, 10점, 그 다음에 25점 이렇게 세 문제로 분설해서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미리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이제 연락을 좀 받은 게 있는데, 학원 쪽에서 연락 받은 게 있는데, 시험 범위가 문의가 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냐, 강의 내용이 있어서 시험 범위다라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려서 아마 공지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 범위는 근로시간과 휴식까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범위에 맞춰서. 그 다음에 3주차와 4주차는 75점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8주차 중에서 4번은 50점으로 보고요. 4번은 75점으로 볼 겁니다, 제가. 근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가 거의 이제 그 노동법 1이고, 그 다음에 5, 6, 7, 8이 노동법 2예요.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4주차하고 8주차는 노동법 1의 마지막이 4주차죠. 그렇죠? 4주차가 노동법 1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8주차가 노동법 2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요때는 4주차 때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노동법 1 전범위로 시험을 볼 겁니다. 이 75점은 그래서 4주차 때 75점은 노동법 전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8주차 때 시험 범위는 노동법 2 전범위, 이것도 75점으로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주차 때는 요 범위, 즉 근로관계 종료 두 번째하고 비정규직, 그다음에 산재, 산하 요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전범위, 노동법 1, 그러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노동법 전범위를 이제 출제를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5주차, 6주차, 그 다음에 이제 휴강 있죠. 1차 시험 때문에.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뭐 8주차까지 하고 나면 이제 GS 3기는 이제 6주차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말 금방 갈 겁니다. 그때 한 달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가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S 2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기수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내가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가서 뭐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진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실력이라든가 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 그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데 한눈 파시면 이제는 거의 뭐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시기에 뭐 슬럼프가 오시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걸 빨리 극복하시고 본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경험칙으로 봤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기 때도 일기 때도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럼프로 오게 되면 물론 이거를 바로잡고서 다시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슬럼프를 극복을 못하면은 거의 이제 낙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올해 시험은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슬럼프가 오신다 하더라도 빨리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제 경험칙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긴장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늘 제가 GS 연기 때도 그렇고 뭐 일기 때도 그렇고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게 뭐냐면 항상 똑같은 패턴, 즉 다른 패턴으로 갑자기 내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습관을 변화하게 되면 그게 또 적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게 적응을 못하게 되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데 그 긴장감이 사실은 이제 GS 2기부터는 이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전이다고 생각하시고 목요일 날 올 때마다 나는 시험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전 시험이다 생각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가지고 오셔서 내 실력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테스트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오시면 되고요. 이 점수에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점수가 나가긴 할 텐데 점수에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이거 못 받는다고 해서 합격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잘 받는다고 해서 꼭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격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운도 따르게 되고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절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관련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케이스가 쟁점 제시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주로. 이 쟁점 제시형으로 출제를 하긴 할 건데 꼭 여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 발견형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째로 50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통째로 75점이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시도할 겁니다. 뭐 시도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만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험이 유형이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시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 난이도도 좀 변형을 시키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쟁점을 제시형보다는 쟁점 발견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난이도를 높여서 한번 출제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작성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유형의 패턴도 한번 접해서 시험 당일날에 내가 조금 더 문제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익숙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들을 미리 하는 거니까 차라리 미리 채찍을 맞는 게 좋다고 하죠. 시험날 채찍 맞아봤자 사실은 뭐 그날 탈락이잖아요. 채찍 맞으면 그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채찍 맞고 미리 공부한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도 아마 뭐 OT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 뭐 과목마다 조금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법과목이니까 또 행정재소법하고나 뭐 민사소송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쟁송법이나 이제 소송법 같은 게 이제 절차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사실 문제 유형에서 조금 뭐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좀 많겠죠. 절차법 부분을 물어보는 거하고 실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체법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판례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조금 이 실체법, 노동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관계 파악한 게 그만큼 더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행정쟁소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사실 절차법이니까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고 몸에 잘 와닿지 않고 하지만 하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용어도 익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내가 또 이거 굉장히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케이스를 풀다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의 쟁점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노동법은 누구나 다 우리 시험에서는 150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력 과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생각은. 왜냐하면 노동법이 주력 과목이 아니면 합격을 못해요. 그냥 150점짜리면서 주력이 아니면은 내가 50점짜리를 주력을 삼겠다 해도 사실은 그걸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주력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0.01점 차로 합격이 당날 좌우되는 게 사실 노동법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라도 더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좀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한 줄이라도 포섭하고 그러고 시간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한 줄이라도 더 쓴다고 해서 뭐 쉬는 시간까지 쓰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서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 실전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서 이 컨디션 하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쓰시면 다 못 쓰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계속 이제 붙들고 쓰시잖아.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못 쓰시면 거기서 끝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잘 쓰셨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잘 쓰셨는데 문제 끝날 때마다 2차 시험은 아시겠지만 문제 끝날 때마다 뭐 1문 끝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문 같은 경우는 2문 끝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문 끝나면 3문 끝 뒤에 이제 더 없다고 한다라면 이제 이하 여백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다 못 쓰셔도 요거는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가끔 뭐 사랑한다, 뭐 잘 봐달라, 뭐 점수 좀 더 주세요 이런 거는 절대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는 쓸데없는 거 쓰시지 마시고요. 꼭 요 관련된 것들,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쓰지 말고 답안지에는 답안지 이외의 내용, 그러니까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쓰시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GS 2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OT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주차까지는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업엔 큰 뭐 의미는 없고 아마 이제 이 수업 율노동법의 내용은 쟁점 위주로만 볼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 첫날이지만은 오늘 첫날 강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노동법 총론이라든가 근로기준 총론에서 뭐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봅니다. 그냥 바로 이제 쟁점되는 사항들 위주로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설지 보셔도 됩니다. 예, 해설지 봐도 되니까. 네. 해설지에 제가 그래서 문제하고 이렇게 해설이 다 나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임원의 쟁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죠. 그렇죠?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좀 지우고 시작하죠. 근기법상이죠.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두 가지의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 하에서
지명령 요거는 두 번째로 먼저 쓰죠. 그렇죠? 그 지위가 명목적이고 형식적인지 여부.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작성했던 사용자로부터 어떤 지휘 명령 하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이 두 가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임원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임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임원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비등기 임원이 있었죠. 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만약에 등기 임원도 예를 들어서 지위가 명목적 형식적이고 만약에 지위 명령 하에서 보수를 받아서 근로 제공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회사의 이제 어떤 직위 체계에서 부장 위에 뭐 이사라든가 상무, 전무 뭐 이런 분들이 보통 등기를 하지 않은 그런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실무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임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실무에서 뭐 임시 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2019년도 5급 공채 기출에서 제가 이제 출제를 했는데, 오늘 맛보기 시험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그래도 기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보시면 알겠죠. 주요 판례 정리에 나와 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케이스로 출제를 했는데요. 자, 5급 공채 시험에 나왔던 이제 그 기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갑은 1990년 1월 1일 섬유 제조업체인 A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자, 처음부터 임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은 뭐죠? 생산직 사원, 그러니까 직원이요, 근로자였었어요. 근로자야, 그렇죠? 갑은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듭하여서 2015년도 1월 1일 A 회사의 기술 담당 이사, 비등기 임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갑은 A 회사의 주력 상품을 생산하는 B 공장에 매일 출근했대요. 매일. 자, 이런 매일 출근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첫 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임원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사원으로 입사했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비등기 임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는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관계를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해당 공장의 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가끔씩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대요. 그렇죠. 본인이 업무를 갖다가 어떤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그렇죠. 비공장의 생산 공정 변경과 근로자 배치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했답니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 없죠. 그렇죠. 보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갑은 이사회에 출석한 바 없고, 임원이면은 사실은 이사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모든 임원이 다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뭐 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사회 같은 데 참석을 하겠죠. 뭐 비등기 임원도 참석하긴 하는데, 자, 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본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대외 업무를 본 적도 없다라는 거. 종종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게 됐답니다. 자,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대외적으로 회사 업무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요청이 있으면은 서명 날인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회사 경영에 대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자, 종종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서명날을 했고, 자, 2018년 12월 31일 갑은 A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 쟁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A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는 거죠. 갑의 요구를. 자, 그러면은 갑이 그러면 근로기술상 근로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냐라고 돼 있으니까 결론 부분에서는 A 회사 주장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를 논점의 정리. 자, 논점의 정리에서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사안의 쟁점은 이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여부죠.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특히 비등기 임원인 이 갑이 자, 우리 판례에서 제시한 그렇죠? 지위가 명목적이고 형식적이냐 아니면 지위 명령 하에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느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근로기준상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원의 근로기준상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의의를 먼저 써주시면 되고 이 의의와 관련해서는 저희 율노동법에 보시면은 자, 율노동법 자, 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있는 그 의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임원이라 하는 것은 등기비원 있고 비등기비원이 있었죠.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잠깐 보시면은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등기임원인데요. 자, 주주총회 선임결의에 거쳐서 임명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령적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봐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근로기준법 근로자상 판단 기준인데요.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설지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판례 내용을 다 써드려야지 친절하게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썼는데 요거를 축약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간단하게 언급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첫 번째,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종속 노동성이었었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독립 사업자성. 그렇죠?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었죠. 그렇죠? 자, 네 번째가 뭐였죠? 근로계약 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그렇죠? 계약 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자, 다섯 번째 뭐죠?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요소. 그렇죠? 판례에서 제시한 부차적인 요소 뭐가 있었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유무,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지수하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할 때 요 5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판례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판례 내용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다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은 업무의 내용과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종속 노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뭐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은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뭐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요거는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다음에 뭐 기본급이나 고정률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요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핵심 내용이 있죠.
이 판례에서, 사실관계에서. 자, 이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자, 이사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다면 사용접속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 갑은 아까 전에 사실관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25년 동안 이제 근무하고 이제 임원으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자, 그 처음에 이제 임원으로 바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은 A 회사의 기술 담당 이사로 임명되어서 매일 출근을 하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뭐 근로자 배치라든가 생산 공정 등에 있어서 자, 보시면은 보고서,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고 이제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봤었을 때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회 출석한 바 없었었고, 그 다음에 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 경영에 있어서. 자, 네 번째. 갑의 근무 장소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비공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요 두 가지, 즉 뭐냐면 지위가 명목적, 형식적이다 불과했고, 그 다음에 지위 명령하에서 보수를 받아서 근로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요구는 정당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까 사실관계 마지막에서 A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인데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5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 2가지.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 문제도 이제 5급 공채, 예전에 행정고시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사실관계가 좀 특이해요. 2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2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답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은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가공 공구를 제작하는 A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지급했답니다. 자, 소속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지급했다.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했겠죠. 그렇죠? 자,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사규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 보조비와 연료 보조비를 각각 현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태국 국적의 근로자 을은 2015년도 9월 1일 A 회사에 입사하여 자, 설비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 사람의 근무 장소는 일단은 A 회사일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담당 업무는 설비 관리인 거죠. 근무 장소와 일단은 이제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후 을은 2017년도 3월 20일 사직하면서 A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A 회사는 자, 을이 외국인이므로 근로비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나항을 보시면은 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현물로 지급된 식대 보조비와 연료 보조비를 포함해서 안 된다는 점에 들어 을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A 회사가 제시한 가가 정당하냐? 가가 뭐였어요? 외국인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그래서 넌 퇴직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A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냐? 그거에 대해서만 논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퇴직금 산정, 나항을 보시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식대 보조비나 연료 보조비가 포함이 안 된다.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논점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논점의 정리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앞쪽에 있다 다음에 맞은표.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 회사가 을이 외국인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을이 근로기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의를 먼저 보시면, 의는 우리가 근로기준사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 조문 먼저 나와야 되겠죠. 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취지는 뭐예요? 취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자가 누구예요? 근로자잖아요. 그럼 근로자의 어떤 그 적용 범위를 갖다가 명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죠. 자, 세 번째. 상시 근로자수 산정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포함 여부. 상시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 때 자, 임시직이든 뭐 상용직이든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누구만 포함 안 된다 그랬죠? 누구만? 파견 근로자만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자하고 지휘명령 관계 있지만은 근로계약 관계 누구 하고 있죠? 파견 사업주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제 판례 문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두 번째 줄 끝부터 볼게요. 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이제 제5조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현 6조입니다. 현행 6조. 현행 6조가 뭐냐면 균등처우죠. 그렇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게 이제 현행 6조. 그렇죠? 성국 신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고 돼 있었죠. 우리 6조에서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중요한 멘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라서 외국인, 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체류 자격이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로기준법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그렇죠?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부분이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한다라면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는데 불법 체류 외국이나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일은 다 했는데 불법 체류라는 이유로 만약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한다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자, 외국인 근로자 을은 A 회사에 입사하여 설비 관리를 담당하였는 바 근무 장소, 근무 내용이 일단 정해져 있었죠. A 회사라는 근무 회사 장소가 있었고 설비 관리란 어떤 업무 내용이 있었었죠. 자, A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현금을 매 1개월마다 이제 지급을 했었죠. 아까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었죠. 일을 했으니까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을은 자 A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 식대 보조비와 연료 보조비도 받았다고 나와 있었었죠. 그렇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했다 그랬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자, 네 번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아까 우리 판례 내용 봤지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 즉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을은 자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 부분 보시면은 자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A 회사가 제시한 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사안에서 마지막에 가가 정당하냐라고 가에 대한 내용이 정당하냐 물어봤으니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보시면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어떤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없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근로자성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용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은 편면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 적용 대상,
자가 누구냐는 사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와 등기법상 근로자 아니면 임원의 근로자성,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로만 아주 3종 세트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시험을 보면서 같은 쟁점은 잘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쟁점을. 그래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볼 거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쟁점은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실관계로 해서 제가 또 출제는 할 수는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란 말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보셨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사실관계다라고 아마 생각이 다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요 판례 정리 41페이지인가요? 그래서 145선 41페이지 보면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케이스화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노조법상 근로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다 잘 쓰셨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경제적 종속성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구 판례에서는 인적 종속성, 즉 근기법상 근로자와 관련된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판시를 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나 재능교육 사건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죠. 재능교육 사건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방송공사 사건에서는 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갖다가 판단 범위를 갖다가 넓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주면 금상첨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노조법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재능교육 사건하고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사건. 인적 종속성을 중시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골프장 캐디, 그렇죠? 부당 징계 사건이 있었었죠, 그렇죠? 골프장 캐디 관련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갑회사는 2004년도 8월 11일 설립되어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고 철도 관련 어떤 상품을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코레일 관광 개발이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겠죠. 자, 을 노동조합은 2015년도 2월 16일 한국철도공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쭉 내려갈게요. 2015년도 4월 6일 갑회사에 지부를 설치하여 갑회사 소속 근로자 약 3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대요. 자, 조합원들 중에 20여 명은 갑회사 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 사업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안에는 자,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 사업자들도 지금 뭐예요?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갑회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이 매점 운영자들과 갑회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표준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니까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급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점 운영자들은 지금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갑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갑회사의 상품 판매업을 위해서는 매점의 설치는 필수적이었고요. 갑회사를 통하지 않는 매점 운영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종속성이죠? 경제적 종속성이죠. 내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아니면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이건 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매점 운영자들의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갑회사가 매점 운영자들의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최초 계약일보다 4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다시 또 공개 모집하고 신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계약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매점 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자,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용역계약에서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이 결정되어 있어요.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이 결정되어 있다. 사실상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매점 운영자들은 갑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갑회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또 단말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 용역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또 나와 있는데, 매점 운영자들은 독립사업자로서 자, 갑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그러니까 용역계약서에는 당연히 대등한 관계로 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종속성의 요소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는 되어 있대요. 다 이런 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매점 운영자들은 휴점을 하려면 갑회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 동등한 관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다 종속성에 관련된 부분. 자, 갑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연수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이게 진정한 도급계약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해야 되는데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선량한 사용자주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갑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서 웹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였고, 매점 운영자들은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갑회사는 매점 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면 경고를 할 수가 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정된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매점 운영자들은 갑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갑회사에 입금을 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매월 보조금과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용역비로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판매한 비율에 맞춰서 용역비를 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을노동부하고는 갑회사의 단체 교섭을 요구했는데, 갑회사는 지금 두 번째 그 밑에 줄 내려오시면 끝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까 용역계약을 체결한 매니어 운영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위 사안에서 매점 운영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까지 또 논해주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단서를 하나 드렸죠.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괄호가 나오면 잘 읽어보시고 논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갑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자, 논점의 정리는 굉장히 쟁점은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 즉 매점 운영자들이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은, 자, 의 보면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와 관련해서 노조법 제2조 1호에서 나와 있죠. 근기법은 근로자가 2조 1호, 2조 1항 제1호예요. 근데 항이 없죠. 노조법은. 그렇죠. 그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자, 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설하시면은,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그다음에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특히 이제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란 정의를 첫 번째로 보시면 기타 급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생활하거나 그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계속 보시면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구직 중인 실업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이제 하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를 인정하고 있죠. 즉 인정하는데 요건이 뭐냐면 그 밑에 줄 내려가면 끝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근로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근로사건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면은 사실 근로자를 보지는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를 보지는 않지만, 구직 중인 자라 하더라도 근로삼권을 보장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서울 여성노조 사건에서 판시한 거죠. 그렇죠? 구직 중인 자와 관련한 그 내용.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한편으로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실업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근로기초사 근로자는 협의의 근로자라고 얘기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또 광의 근로자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근로기초사 근로자의 인적 정서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정서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요거는 임종률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재능교육 사건에서도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자,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인데요. 자, 바로 재능교육 사건 나오죠. 그쵸?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이 노조법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자,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이 같이 판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제적 종속성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할 때. 자,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마지막 줄 재능교육 사건에서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죠.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것도 뭐예요?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1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이것도 바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1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요거는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지,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급여 노무 대가인지, 역시 마찬가지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사안의 적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안의 적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 갑회사는 미리 마련한 이제 정형화된 표준의 어떤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매점 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일방적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매점 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갑회사가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점 운영자들이 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경제적 종속성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근거를 든 것이 제가 이제 9가지를 근거로 뒀는데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풍부하다 보니까 사안의 적용이 이렇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섭을 많이 하셔야지만 점수를 많이 획득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자, 세 번째. 매점 운영자들은 갑회사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자,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 관계를 지속적이었고 그다음에 갑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매점 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자,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 내용과 그 밑에 줄 업무 시간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갑회사가 공급한 상품만을 판매해야 되고 그 가격에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현황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단말기에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휴점을 하려면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연수, 회의 등도 참석을 해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 그다음에 갑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 설치를 운영했대요. 매점 운영자들이 본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 본인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회사가 다 비품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종속적인 어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자, 그다음에 자, 매점 운영자 상대로 해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 영업지도 및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 매점 운영자 용역계약을 위반하면 경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 실적을 저조하거나 지정된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또한 해지할 수 있어요. 즉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홉 번째 보시면은 갑회사에 제공한 물품 대금에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갑회사의 명의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올라갈게요. 앞에 고려하면 매점 운영자들은 갑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갑회사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에서 매점 운영자들이 노조법상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자, 매점 운영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갑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이제 그 문제 푸신 다음에 이제 해설 통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